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까지요 장 막판에 극적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오랜만에 양 지수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엔비디아 급락의 여파를 극복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기관도 오늘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투심, 여전히 근심거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화요일 경주마도 이런 주제들을 갖고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오늘은 좀 기관이 수급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약간 다우존스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약간의 키 맞추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미국 증시에도 밤새 엔비디아 주가는 좀 많이 좀 흔들렸지만은 또 마이크론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고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견고해서 오늘 장은 아침부터 좀 강세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봤는데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네. 지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약간 하이닉스가 전약 후강으로 마감하면서 장을 잡아주고 중간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또 최근에 워낙 좀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현대차 좋죠. 연료도 있고 이제 7월달에 예정돼 있는 또 주주환원 정책도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또는 유럽과 중국에 들어있던 관세 이슈 자체가 한국이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인데 그건 이제 센티멘탈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약간 대체적 성격에서 좀 잡아줬는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루살이 장세라는 표현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그 치세의 연속성이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장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체력 저하라 볼 수 있고 최근에 그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것도 있고 뭐 한때 이제 코스피 쪽에서 만약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업종들이 좀 활개를 보이게 되면 코스피 쪽이 훨씬 화랑을 보이는데 최근엔 또 그것도 좀 없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장은 그 누군가가 뭔가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되는지 어떤 그런 장이라 뭐 장의 성격을 좀 규정짓기는 모호하고 네. K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6월 달에 조금 쉬고 있는 그림이 그대로 재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님, 사실 워낙 엔비디아에 의한 장세였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엔비디아의 주가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뭔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이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 K반도체 뭐 극복해냈어요? 엔비디아는 딱 그 ML 분할 이슈 전 단계까지는 딱 그만큼만 빠진 상태니까. 종가가 120달러 조금 아래로 떨어졌죠. 140달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그 빠진 게 딱 그냥 액면 분할 전이에요. 전이고 이제 그 수요일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그 주주총회 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좀 롤러코스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 싸움에서는 이제 기관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지만 근데 그 간만에 기관이 외국인을 좀 압도하는 그런 수급이 좀 나왔고.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장 초반에 뭐 3%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네. 근데 장중에 그 평택 5공장 건설적인 뉴스가 좀 잠깐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반도체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P5를 말씀하시는 거죠. 2027년도 4월 정도에 재개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보다 좀 더 빨리 재개될 것 같다라고 그 완공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만 뭐 한국시보에서 뭐 그런 뉴스가 나온 거를 공유가 됐고요. 이유가 이제 AI 열풍 때문에 그만큼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좀 증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했던 것들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는 21선을 어느 정도 찍고 지지 반등이 나왔고요. 네. 한미반도체의 이스페타시스는 깨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선에서의 그 저가 매수세가 이제 그 기관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 매수세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아무튼 반도체 섹터는 향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 주주총회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같은 날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최근에 굉장히 집중되고 검색량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침에 코스닥 지수를 돌려서 세운 HLB였는데 HLB가 장 끝나고서 330 12 발행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세웠던 게 아닌가 12발행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특이 섹터로는 해운 운임의 강세로 인해서 해운주가 좀 상당한 강세를 나왔고요. NC소프트가 왜 신작 기대감과 그 사업부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간만에 좀 강한 반등이 좀 간만에 또 게임주도 주목을 받았던 나왔던 오늘 것으로 나오고, 장이었죠. 현대차가 오늘 시고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기차 시대에서는 향후에는 현대차나 기아가 상호의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요 신고가 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그 현대기아차 쪽 자동차 관련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관련 종목들은 계속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는 꾸역꾸역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 코스닥은 네, 어제도 저희가 뭐 다뤄보긴 했지만 오늘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예. 여전히 좀 투심에 있어서는 많이 힘이 좀 딸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나요? 예, 일단은 뭐 해외 증시하고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밀릴 때 같이 밀리고 올라갈 때 좀 소외되는 그런 이제 코스닥 증시가 좀 가슴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그동안의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오늘자에는 실질적으로 좀 지수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저점 구간대까지 좀 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마저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타 이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뭐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 순환의 관점으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와줬다라는 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한 2주 동안 ADR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죠. 등락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낮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나마 양시장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79% 정도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 종목 수들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많았죠. 예, 조금은 좀 나아지는 예,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확실히 좀 뭔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을 때 뭐 한쪽에 쏠리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종목 수들에 대한 뭔가 이제 온기가 좀 퍼지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 뭐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뭔가 주도주가 없는 그런 네. 장세. 그리고 특히 이제 전일자에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뭐 반도체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힘을 내주면서 뭐 일부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찾는 분위기고요. 상대적으로 뭔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부분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게임업 쪽에 대한 반등이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측면 놓고 봤었을 때 확실히 뭐 국내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은 뭐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는 좀 찾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지 지수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약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있을 매크로 지표들이 뭔가 방향성을 뭐 방향타를 좀 잡아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하루였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본 토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발생했던 안타까운 경기도 화성시의 1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공인들의 명복을 빌겠고요. 어제 화재로 좀 이슈가 불거졌던 건 뭐냐 하면 리튬 전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리튬 전지 그리고 점차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짚어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창원 부장님. 어제 사고는 2차 전지가 아닌 거죠. 1차 전지. 우리가 소위 건전지라고 얘기하는 1차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것이었고 지금 이슈는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뭐 다른 충전이 되는 2차 전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까요?
저는 뭐 언론에서 너무 그 과도하게 그 무리하게 연결을 지은 그 언론 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무 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요 그 뉴스를 고객분들한테 거의 전달 잘 안 했어요. 제가 이제 항상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고객분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주식으로 연결하지 마라. 주식으로 그걸로 인해서 뭐 태풍 피해 관련주 그 지진 관련주 이런 거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를 오늘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거는 관심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엄연히 1차 전지가 위험합니까? 근데 건전지가 위험한가요? 건전지가 위험하냐고요? 네. 우리가 쓰는 데는 뭐 지금은 뭐 큰 그러니까 저게 문제는 화제가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하죠. 이유가 과적을 해서거든요. 한 번에 네. 한 군데서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제가 난 것이지.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조치들은 저렇게 과적하지 않도록 그 1차 전지 그 생산이라든 검수 업체들을 단속을 해서 네. 과적하지 않도록 그 행정 지도를 하면 되시고요. 건전지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이소라든가 뭐 문방구 그 마트라든가 뭐 편의점 곳곳에 다 있는 게 다 건전지고 집에서도 잔뜩 있는 게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네. 건전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이슈가 이게 지금 무리하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충전을 하는 2차 전지는 괜찮은가? 그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그것도 보면은 지금 그 내연기관차보다 그 전기차가 더 불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연간으로 그 내연기관차가 5,000대당 한 대꼴로 불이 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10만 대당 한 대꼴로 불이 나고요. 그리고 배터리 그 자동차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무게가 한 500kg 정도로 평균으로 보는데 네. 이게 한 400kg에서 500kg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 휘발유가 500kg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휘발유가 20리터짜리 한 통이 16kg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그 20리터짜리가 한 16통에서 17통 정도가 있어야지 그만큼 500kg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625리터고요. 주행거리로 가면 6,000km가 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불이 훨씬 더 잘 타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는 휘발유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 위험성은 휘발유가 더 높은데 그리고 배터리는 쉽게 잘 안 타요. 이게 그 배터리 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꺼지는 겁니다. 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타고 잘 안 꺼지는 것이고 그 휘발유라든가 이런 내연기관 그런 그 화석 연료는 한 번에 확 타서 전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꺼지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네. 이런 화학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전기차 화재로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갖는 이런 언론의 그 보도 자체는 저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고인들의 아픔을 가지고선 주식과 연결하지 말자라고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건 분명한 거고요. 이제 배터리 사고가 발생한 특히 이제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게 되면 혹시라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술적인 거는 기술적인 걸로 분명히 저희가 구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인 관점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불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불이 났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혹은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꺼지고 혹시 전소하는 과정에서 뭐 독성 물질도 이제 뭐 발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또 요것대로 좀 기술 개발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정부 대책에서 나온 첫 번째 화두가 뉴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보관 방법에 대한 보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 보도 보지만 이게 나온 건 1차 전지이긴 하고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상향이 다릅니다만 이제 뭐 누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옛날에 ESS 사건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보관 방법에 대한 만약에 어떤 기술 진화라는 걸 물론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다 본다면 배터리 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팩 보관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라든지 지원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요. ESS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예전 20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ESS 폭발 사건 났을 때 산자부가 결정 자체를 배터리 셀 제조회사 쪽으로 완벽하게 결론 낸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꼭 이번에 발생한 1차 전지 아니다 하더라도 ESS 폭발 사건에서도 그 원인 규명 자체를 배터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이창환 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1차 전지 이 사건을 가지고 2차 전지 업황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둘은 아예 결은 다른 거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시장 어떤 방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까를 보게 되면 보관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이제 셀이 만드시고 이걸 모듈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2차 전지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보관할 때
뭐 배터리 팩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하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 팩이란 말을 3번 정도 단어를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배터리 BMS 시스템이라든지 팩 관련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모아가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당장 주식 시장에서 오늘 장중에 움직인 종목들은 사실은 실제적인 관련성은 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약간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정도로 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그동안 워낙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 랠리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이 마치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랬던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최 대표님, 예.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진 거죠? 일단은 최근 며칠 사이? 뭐 뉴스들에 나온 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젠슨왕의 자사주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 부분이 3월달에 이미 신고가 좀 들어갔던 내용들이 뭐 임원들도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심리적으로, 센티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도 시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고요. 뭐 반영되는 거는 이제 목요일에 반영될 텐데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을 앞둔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일부 차익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하우스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커스텀 반도체와의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지연 부분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제 GPU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점 논란에 대한 불씨까지 다시 한번 더 짚혀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차익 욕구도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점,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타이밍적인 부분들로 놓고 봐야 될까요? 젠슨왕의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파만파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이상 뭐 못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이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 임원이라든지 자사주 매도량으로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었을 때는 기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뭐 지금은 사실상 뭐 뭔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같이 빠져야 되는 게 사실은 일시적인 뭔가 이제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측면 맞섰을 때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엔비디아 하나의 개별적인 이슈로 점검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매크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뭔가 이제 진정세로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밤 주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궁금합니다. 어떤 향배를 보이게 될지.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팔아야 될 이유들을 찾는 분들은 참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젠슨왕을 비롯해서 임원들도 주식 판다고 하고 예. 주가도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데 AI 시장 이제 버블인가 과열인가 온디바스 AI가 확대된다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주 고객들이 향후에는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여러 뉴스들이 난무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 혹시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잘 나가는데 이제 언제 들어가나 했는데 좀 주가가 또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도 이제 들어갈 타이밍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참 여러 상황들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부장님. 그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 지금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또 뭐 같이 연결지어 결이 생각해 좀 볼 수 있겠네요. 같은 얘기 같아서 저는 네. 지금 굳이 뭐 사야 되나 싶긴 해서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굳이 팔아야 될까? 이것도 좀 그렇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팔아야 될까? 예, 그리고 없는 사람은 굳이 사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팔 이유도 없어 보이고 네. 없는 사람들 이제 쫓아가 뭐 그러신 분들 그럴 할 게 있지만 굳이 저걸 쫓아가서 얼마나 먹겠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최 대표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신 게 하나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엔비디아가 서버렉 거부 이슈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그 GPU 판매를 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지금 서버렉 그 NVL72 도입을 지금 엔비디아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도입을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게 수익 계열화가 좀 쉽지 않겠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고 이게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 블랙웰 GPU 자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심이 좀 드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과열됐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 있지만은 워낙 펀더멘털 좋고 실적도 앞으로 내년에는 또 실적이 2배 이상 또 성장이 있어서 이게 거품이라 말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신 분들은 믿고 가지고 가시니까 뭐 끌고 가도 되겠지만은 매수 관점에서는 좀 이번에 이제 그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면은 또 갭 뜨면은 또 쫓아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들어가서 뭐 하락하게 되면은 좀 그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기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도 없고 없는 분들은 굳이 살 이유도 없다. 나는 네. 지금의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 거고 하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제가 요새 CNN이나 블룸버그 정치 뉴스를 보지는 않는데 아마 한국에서가 제일 호들갑을 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는 핑계를 찾습니다. 뭐 전선왕이 주식을 팔았다. 뭐 온 디바이스 AI 이슈 있는데 한데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는 8,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요. 시가총액이 대략 10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2조 달러 50배 정도가 되고 6월 달 기준으로 미국은 S&P 지수가 한 15% 정도가 상승을 할 때 엔비디아 한 종목이 무려 1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8,000개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AI의 가장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장 대장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다 보니까 100달러 찍고 40%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맞지 않습니까? 네. 아까 1,0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이벤트가 2개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하나가 미국의 스몰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는데 네. 미국의 스몰옵션 동시 만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옵션 만기 물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려 5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대략 고점 대비해서 한 10몇 %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땐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단순하게 보게 되면 주가가 1,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식 분할 가격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100달러에서 40% 정도 올랐다가 네. 지금 120달러 조금 내려왔으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18달러까지. 대략적으로 그렇죠. 계산해 보면 한 15%, 19%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아까 저는 이창환 부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을 보면 되는 거고 신규 매수를 보실 분들은 기다렸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촘촘하게 뭐 110달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최영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가 매출 66억 달러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지난 3월 달처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가 다시 고공행진할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엔비디아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너무 좁은 가격에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에 대한 집중을 맞춰서 그렇지 뭐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이건 저의 분석이니까 참 좀 하십시오. 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91달러입니다. 그럼 91달러까지 더 내려와야 그때 매수 네, 타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네.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지수는 고점 대비 10%를 분석을 하고 종목은 20%, 30% 정도를 이 고점 대비 하락폭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112달러 정도가 마디가 있고요. 그 다음이 98달러가 있고 84달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점 대비
하락 조정 폭을 계산한 겁니다. 20%, 30%, 30%를 네. 계산하면 84달러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너무 이제 테크니컬 부수긴 합니다만은 그 중간값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91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제 계산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소한 100달러가 이탈한 이후부터 어느 정도 매수 마인드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결을 같이 했던 SK 하이닉스도 같이 분석 그렇죠. 하이닉스는 해달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네, 하이닉스는 제가 뭐 매체에서 많이 분석해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 정시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섹터입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정권사 30만 원 보고서가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지금의 페이스로 2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적정 밸류는 30만 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지금이냐에 대한 시점을 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저는 기다립니다. 자꾸 기다린다 그러네. 그건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의 주체는 주가적으로 주체란 말은 그런데 주가를 지금 24만 원까지 올린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근 하이닉스를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특히나 단기 성향의 주식 선물과 연계된 또는 ETF와 연계된 금융 투자 이틀 연속의 매수에 의한 주가 전약 후강은 본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다시 26만 원, 7만 원 넘어가는 반등보다는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과 변동성에 대한 매수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워낙 우리가 단타해서 그런데 뭐 2%, 3% 하시는 분들이야 빠지면 사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시 하이닉스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짱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중기적으로 30만 원을 보고 사실 분들이라면 저는 최소한 이번 주 3개 이벤트가 모두 완결되는 엔비디아 100달러 이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후의 주가 흐름 그리고 그 이유를 보시고 그다음에 7월 초순 정도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명쾌한 깔끔합니다. 명쾌한 예상치를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서 거의 뭐 100% 거의 공감. 오랜만에 우리 최영돈 대표님이 한 대표님께 아니, 100% 공감을 표하셨어요. 흘리셔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항상 뭐 토를 달아야 됩니다. 다만이 중요해요. 예. 다만 이유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뭘 가져갈 거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랙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본연의 실적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PR 물량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의 물량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격대가 이제 8만 원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틀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은 70조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73조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개월 전만 하더라도 6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바뀌는 이 영업이익을 8조 정도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엔비디아하고 뭔가 연동해가지고 약간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그려준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가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엔비디아가 그렇게 저는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에 상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섹터라든지 뭔가 성장지라든지 아니면 대장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들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실적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뭔가 이제 컨센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계속 우상향되는 패턴들이어가지고 아마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신뢰도라든지 뭔가 심리적인 부분들은 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주고 계세요. 어떤 분은 젠슨왕이 주식을 파는데 굳이 왜 사야 되겠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건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미국 정부가 길게 보면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이런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분석도 의견으로 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창훈 부장님 P5 얘기해 주셨잖아요. P5가 D램 라인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도 P5를 다시 한번 이제 짓는데 속도를 낸다라는 거는 D램에 대한 수요 계산이 또 달라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저기 여기 그 평택 공장 앞에 이제 그 아시는 분이 그 식당을 하시거든요. 예. 예, 식당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요게 그 한창 그 삼성전자 직원들은 사내에서 이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외부 인력들은 이제 외주 업체들은 이제 바깥에 식당을 했는데 지금 식당이 되게 안 된대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외주 업체부터 우리 빠져나가서. 흔히 한바식당이라고 그리고 한바집 같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일용직으로 많이 일했다가 다시 이제 조선소로 되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이제 그 대만 그 전자시보를 이용해서 네.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는 이슈가 좀 나와서 요때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재개가 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파운드리용으로 하려다가 파운드리를 안 하고서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돌린 거라서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가 좀 문제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HBM을 포함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AP 사업도 사실상 지금 접어야 될 판입니다. 앞으로 이제 갤럭시에 그 삼성전자의 그 엑시노스가 거의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거의 퀄컴 위주로밖에 술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답이 없어 보이고 HBM3E에서도 이번에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송명서 애널리스트가 대만 갔다 와서 관련된 영상도 올라오고 리포트도 쓰셨는데 제가 그 업계에서 들은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베테랑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HBM3E까지는 어쨌든 따라가지 못할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시도를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MR 머프 방식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나믹스에서 갖고 있는 그 NCM의 그 소재는 그 하이닉스가 앞으로 5년 동안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좀 MR 머프 방식으로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 본딩에 성공해야지 이제 하이닉스를 쫓아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MR 머프도 이게 성공의 가능성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HBM3 12단에서 엔비디아가 스펙을 변경 요청했다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삼성 거 니네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TSMC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게 활동해도 문제가 지금 수위로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또 레거시 반도 쪽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건데 그 업황이 살아나니까 좋아지는데 주가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거의 별로 없어요. 사실 주가 빠질 만한 이좀 크지 않지만 상방 리스크가 그러니까 상방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그렇게 봐서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매매 타이밍을 노리실 거면 하이닉스 쪽이 더 낫다. 앞으로도 그러고 기술력도 특히 HBM 쪽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5년 정도 차이 나는 게 확인이 됐고 네. 삼성전자랑 마이크론과도 대략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I 쪽으로 투자를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은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반도체 업황 전체, 레거시 반도체 쪽에 살아나는 쪽에 보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도 무방은 하다. 다만 이제 상승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이제 7월 첫 주 되면 삼성전자가 속보치로 내놓을 텐데 네.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시가총액 1위고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얼마나 이제 확장됐을까, 흑자를 얼마나 낼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디램이나 낸드 같은 물론 HBM 말씀하신 대로 뭐 하이닉스의 뭐 주도권을 뺏긴 거는 뭐 우리가 다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주고 이게 2분기 실적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을까 이게 궁금해서 하죠. 네. 예정이 없던 질문을 갑자기 하 대표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최영경 대표님의 그 전망치를 잠깐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증권사 전망치가 삼성전자 2분기 전망치를 만약 8조 원대 전후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4개 사업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거의 4조 원대 후반까지도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과연 지금 어떤 재미난 게임에 들어가 있냐면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4조 원대 후반까지 5조 원대까지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8조 원대를 뛰어넘는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 4조 원대 후반이나 5조 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HBM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을 차지하는 하이닉스가 우위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한편으로는 이게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바라보는 건 그예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그 수혜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2분기는 IM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1분기만큼 좋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스마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DS 가전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범용 디램에 대해서는 이 아직은 저는 제대로 정산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계속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HBM을 수요를 맞추자니 또 물량은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작년에부터 감산해 왔는데 이거를 막상 늘리자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 근데 범용 디램으로 가면 단순하게 기업용 ESS라든지 데이터 센터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가전도 있고 전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장 캐파 자체를 자신 있게 확장하기는 조금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만히 반도체 종목들을 가만히 주가를 보게 되면 정작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 없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업적 시장에서 많이 했던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들 뭐 한 달 기준으로 저점 찍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그게 시장 영향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딱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특정 대형주만 빼고 나면 수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호재성 기사에 대해서 일비할 것 같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뤄봤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참 매가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코스닥 쪽에 뜨면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몸담고 계시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데 투심이 많이 꺾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그 투심이 어디로 갔느냐? 사실 미국 주식시장으로 갔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숫자로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의 뭐 9조 원 순매수 이런 숫자도 잡힌 바가 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최대치였어요. 8천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이런 부분인 거고, 또 하나의 축은 이 인플레 감축법 IRA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산이 지금 미국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 주식시장 뭐 국장이 희망이 없다, 미증시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참 국내 증시에 그를 몸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최 대표님부터 먼저. 일단은 뭐 하나 예를 좀 들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여러분들 흘끗흘끗 보게 돼요. 사실은 옆에 네. 계시는 분들 뭐 핸드폰 뭐 하시나 예. 보고 싶어도 보일 때가 있는데, 주식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상품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만 쭉 나열돼 가지고 관종으로만 관심 종목으로 쭉 돼 있다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 주식도 되게 많이 보이세요. 아, 창을 아예 미국 주식창을 열고 그렇습니다. 관심 보시는군요. 종목에도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고 보유 종목도 얼핏 보이실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그때도 미국 주식이 간간히 보이시더라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영업 활동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뭔가 이제 국내 증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최근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미국 쪽 영업 활동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뭐 네. 제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도 뭔가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뭔가 시세에 대한 차익 뭐 이런 쪽으로의 분위기가 워낙 또 편중돼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긴 한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이제 결과물들로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네. 아니면 피로감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좀 많은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내 기업들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네. 뭔가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 부장님,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결국 코스닥이 안 가는 건 2차 전지가 빠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살아야 결국 코스닥도
힘을 받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의견 주시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네. 지금 뭐 그냥 몇 개 사례가 있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네. 이번 달에 갑자기 관련 실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매매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많이 지금 일부 옮겨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다른 방송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말씀드렸던 게 2차전 투자하신 분들은 좀 투트랙 전략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많이 물려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손실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2차전지를 대표하는 종목들에 주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 금투세의 반대 운동에 더 앞장서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공매도에 또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투자자들이 상당수가 금투세와 공매도에 많이 반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한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의 매도가 많은 거예요. 대체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그룹주의 개인들의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매도하면서 미국 증시를 가누면서 이게 자기 예언적인 내용들이 실현이 약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업황도 바로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업종 대표 종목들이 지금 바로 주가 반등이 쉽지 않다고 봐서 일부 스모캡으로 갈아타는 모습들이 또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권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지금 그런 코스닥 지수 직접적으로 관련된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실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6월 20일까지의 NCA 양극재 수출이 한 46% 전월 대비해서 반등이 처음에 나왔고요. 이게 이제 삼성 SDI 향 장기공급 물량이 에코프로 BM 쪽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반등의 이제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은 YO가 연간 동월 대비 또 연간 동년 대비해서 올라가거나 전월 대비해서도 실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증익 구간으로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요거를 좀 받아들이셔서 일단 지수 관련 종목들은 버티시더라도 탄력 당장의 실적과 그리고 지수와 연관이 없는 선물개 종목을 같이 지금 투자를 해야지 네. 일단 뭐 보릿고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릿고개 정기적 해중 구간을 버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난 그럼 필요 없고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고 2025년, 2026년까지 하겠다 하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손실이 나서 힘들다 하신 분들은 여전 지금이라도 투트랙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마냥 그냥 가만히 있을 타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해외 증시의 상장을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깝죠.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네. 국내 주식 시장의 시총에 좀 도움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을 또 불러 모으는 그런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야놀자, 뭐 네이버 계열사지만 네이버 웹툰,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일견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아무래도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적자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의 미국 상장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국내에 상장했으면 쿠팡이 그 가치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금도 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쿠팡도 마찬가지. 하지만 쿠팡의 주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의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혁신의 아이콘을 갖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은 시장이 큰데 상장하는 걸 좀 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야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호가해서 그런데 글로벌 이제 우리가 여행이나 숙박업체의 뭐 어떤 글로벌 브랜드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의 기업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그보다 훨씬 많은 기업과 비교하면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두 가지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 상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해외 유수의 바이어들한테 조금 더 몸값을 높여서 특히나 이제 글로벌 인지력도 높이고 또 많은 금액을 이제 투자를 유치받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시 아까 저한테 똑같은 공동 질문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아까 최영동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쳤어요. 이게 너무 이제 단타도 단타에 많고 지쳤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 주식도 하고 투자분들한테 주변에 이제 권하는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밤에 그냥 자요. 엔비디아 같은 주가 흐름이 자주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뭐 또 얼마 전에는 또 모 배터리 회사는 또 계약 취소됐다고 해 주가 내려가고 또 네. 바이오 임상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가들이 재미는 있는데 단타하시는 분 재미는 있는데 좀 마음 편히 좀 자금을 못하는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무조건 다 마음 편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변동성의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네. 이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마저 계속 저 해외 주식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실제로 4대 연금 중에서 사학연금, 교직연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군인공제연금. 군인공제하고 4대 네. 연금 중에서 제일 큰 게 국민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800조 정도 운영합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수백조 정확히, 우승을 네. 하죠. 예. 근데 그쪽에서 비중 자체 해외로 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를 하려 관점에서는 국내가 매력이 없어서 해외로 가는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 마침 또 국내 증시의 금투세라든지 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걸 겹치다 보니까 네. 이 탈K 증시의 러시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러시란 표현은 좀 맞지 않고 네. 어느 정도의 멀티 전략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이슈가 정치권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내년에 뭐 또 시행 유예가 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제3의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잖아요. 이제 하반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편한 계속 변수가 될 건가? 마지막 질문을 좀 최 대표님께. 예, 뭐 네.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를 좀 남길 수도 있어서 저는 빨리 이 법안과 관련된 이 금투세 관련된 뭔가 이제 종지부가 좀 찍혀지는 게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 우리 또 미국 시장 얘기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쪽으로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를 이렇게 좀 잘 뭔가 이제 마무리를 좀 져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노이즈가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를 계속 제가 우리 뭐 이 화요일 날 우리 대표님들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국내 증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뭔가 이점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드러나는 것들이 약간은 좀 약점? 뭔가 이제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빠른 시일 안에 뭔가 이제 양당 간에 뭔가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금융시장을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찾아줘야지 금융시장도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정부가 안정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당국자분들께 뭐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연말로 갈수록 계속 이 상태가 가지는 않겠죠. 정말 연말까지 계속해서 뭐 결정이 안 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혼란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실적도 나오고요. 또 PC 물가 지수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내일과 모레 이어서 경주마에서 잘 분석해 드릴 테니까 습관처럼 경주마 전원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후에는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